왕실 전문 기자로서 오랜 시간 취재 현장을 지켜본 사람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 서사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질문, 침묵, 그리고 해석의 층위에서 출발한다. 독자들이 자극적인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문구 뒤에는 언제나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언어, 그리고 언론이 만들어낸 기대가 겹겹이 포개져 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문구가 왜 마침내, 실체, 명령이라는 단어들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왜 국왕의 이름이 그 문장 맨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해부하듯 풀어간다. 사건의 중심에 놓인 인물은 단순히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다. 찰스 3세라는 이름은 영국 왕실의 연속성과 책임, 그리고 공적 발언의 무게를 상징한다. 따라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강력한 서사적 장치를 형성한다. 왕실 보도에서 침묵을 깨다 라는 관용구는 언제나 독자의 기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실제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뉴스가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문장은 찰스 국왕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왜 지금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마침내라는 부사는 시간의 축적을 전제로 한다. 다이애나 비의 교통사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공식 조사, 사법적 결론, 그리고 반복된 음모론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집단적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 단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의혹이 이제야 해소될 것이라는 암시를 던진다. 그러나 왕실 보도를 오래 해온 기자라면 안다. 왕실의 언어는 결코 단정적이지 않으며 마침내라는 표현은 언론이 덧붙인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누가 진짜로 명령을 내렸는가 라는 질문은 이 제목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부분이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사고를 넘어 조직적 개입을 상상하게 만든다. 왕실, 정보기관,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암묵적으로 호출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서 다이애나 비의 사고는 음주 운전과 과속, 그리고 파파라치의 추격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라는 단어가 살아남는 이유는 대중이 우연보다는 의도를, 사고보다는 음모를 더 쉽게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기자의 역할은 선을 긋는 것이다. 왕실 전문 보도의 핵심은 사실과 추측, 공식 입장과 비공식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찰스 국왕이 실제로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법적, 제도적 언어로 포장된 매우 제한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왕실의 발언은 항상 헌법적 중립성과 개인적 감정 사이의 긴장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진짜로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는 표현은 국왕의 직접적인 언어라기보다 발언의 여백을 언론이 확대 해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교통사고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애도되었고 그 비극성 때문에 사고라는 말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언론은 종종 이 단어 앞에 수식어를 덧붙이며 감정을 자극해왔다. 하지만 왕실 보도의 전통에서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절제된 서술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절제된 본문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핵심은 바로 그 간극이다. 찰스 국왕의 이름, 다이애나 비의 비극, 그리고 명령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장 안에 결합될 때 발생하는 의미의 폭발을 분석하는 것이다. 왕실 취재를 오래 해온 이들에게 이러한 제목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 오래된 서사를 다시 불러오는 신호에 가깝다. 독자들은 새로운 진실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언어로 재배치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제목은 사실의 선언이라기보다 질문의 재개라고 볼 수 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는가? 왜 국왕의 이름이 호출되었는가? 그리고 왜 대중은 여전히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역사적 맥락, 공식 조사 과정, 그리고 왕실과 언론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장은 그 출발점으로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오해,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왕실 보도의 문법을 해부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폭로의 서사가 아니라 해석의 연속이다. 왕실을 둘러싼 모든 뉴스는 사실과 상징, 개인과 제도 사이를 오간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언론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장은 그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문과 같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시선을 개인의 발언에서 제도와 구조로 옮긴다. 첫 장이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오해를 해부했다면, 이 장은 그 문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따라간다. 왕실 보도에서 어떤 발언이 폭로로 인식되기까지는 언제나 긴 준비 과정과 누적된 맥락이 존재한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 역시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왕실과 언론, 대중 심리가 수십 년간 교차해온 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1997년 파리에서 발생한 그 사고 이후 영국 사회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왕실은 애도의 방식조차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증폭시켰다. 이 시기부터 왕실은 단순한 가족 집단이 아니라 공적 감정의 관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왕이 되기 이전의 찰스는 이 격변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동시에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의 침묵은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 제도적 요구에 가까웠다. 공식 조사와 사법적 결론은 사고의 원인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진행된 조사 결과는 음모론을 부정했고, 국가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모든 의문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공식이라는 단어는 일부 대중에게 불신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대중의 의혹은 정보의 부족보다는 감정의 잔여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슬픔이 해소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설명보다 책임자를 찾는다. 이 지점에서 왕실과 언론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왕실은 헌법적 중립성과 전통을 이유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 언론은 그 침묵을 해석의 여지로 활용한다. 찰스가 국왕이 된 이후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호출되는 현상은 이러한 구조의 반복이다. 국왕이라는 지위는 과거에 말하지 않음을 현재에 왜 말하지 않았는가로 바꾸어 놓는다. 따라서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의 등장이라기보다 지위 변화가 만들어낸 해석의 재배치다. 또한 이 시기 이후 왕실은 점차 투명성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미디어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고, 왕실도 예외일 수 없었다. 공식 성명, 기록 공개, 인터뷰의 형식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화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발언은 즉각적으로 해석되고 증폭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국왕의 한 문장, 한 표현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된다. 마침내라는 표현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책임의 개념이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를 둘러싼 논의는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적 상징적 책임으로 확장되어 왔다. 왕실은 법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대중의 감정 속에서는 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찰스이자 제도로서의 왕실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맥락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왜 대중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가? 그 답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 형성된 관계망에 있다. 왕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형성된 긴장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장은 이 긴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도 유효한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발언의 내용과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시선을 발언 그 자체로 옮긴다. 앞선 두 장이 제목의 언어와 그 배경을 해부했다면, 이 장은 사람들이 실제로 귀를 기울였다고 믿는 바로 그 지점, 즉 국왕의 말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전달되는지를 다룬다. 왕실 보도에서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맥과 형식, 그리고 의도된 침묵까지 포함한 하나의 완결된 메시지다. 왕실 구성원의 공식 발언은 철저하게 관리된다. 즉흥적 고백이나 감정적 토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왕의 경우 모든 표현은 헌법적 역할과 국가 원수로서의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인터뷰나 성명에서 특정 사건이 언급되었다면 그것은 개인적 진실의 폭로라기보다 제도적 입장의 재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대중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매우 제한적이고 조심스러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선택이다. 왕실의 언어는 능동태보다 수동태를 선호하고 주어를 명확히 드러내기보다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책임의 소재를 흐리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개인을 사건의 중심에서 배제하려는 전통적 문법에 가깝다. 따라서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왕이 직접적인 주어를 제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종종 맥락의 일부를 확대해 마치 명확한 대상이 지목된 것처럼 서사를 재구성한다. 찰스 국왕이 다이애나 비와 관련해 언급해온 내용들은 대체로 후회, 슬픔, 그리고 그 시대의 미성숙함에 대한 반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가이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재정의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반복적으로 인용될수록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과 암시한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 언론은 이 틈을 파고들어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끌어내려 한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편집이다. 현대의 뉴스 환경에서 발언은 원문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발췌와 요약을 거쳐 소비된다. 몇 분간의 인터뷰에서 나온 한 문장이 맥락을 잃은 채 제목으로 사용될 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다이애나 비처럼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 언급될 경우 발언의 무게는 실제보다 훨씬 커진다. 이는 국왕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왕실 전문 기자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왜곡은 악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독자는 명확한 결론을 원하고 언론은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왕실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석은 점점 과감해지고 표현은 점점 단정적으로 변한다. 실제로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다. 세 번째 장의 핵심은 이 지점에 있다. 국왕의 발언이 어떻게 진실의 열쇠로 포장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고 삭제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말과 해석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기 위한 분석이다. 왕실 보도에서 진실은 종종 말해진 내용보다 말해질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 장은 독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가 들었다고 믿는 그 말은 과연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음모론과 집단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시선을 개인의 발언이나 제도적 언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 기억과 음모론이라는 보다 넓은 심리적 공간으로 옮긴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을 넘어 지속적인 의혹의 원천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의 부족이 아니라 기억의 방식에 있다. 왕실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언제나 기록보다 감정에 의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집단 기억은 객관적 사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 강조, 그리고 선택적 망각을 통해 형성된다. 다이애나 비의 경우 그녀의 생전 이미지와 죽음의 순간은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하나의 서사로 굳어졌다. 이 서사 속에서 사고는 우연보다는 필연에 가까운 형태로 재구성된다. 사람들은 비극 앞에서 무작위성을 받아들이기보다 원인과 의도를 부여함으로써
감정적 균형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심리는 음모론이 자리 잡는 토양이 된다. 음모론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왕실, 정보기관, 권력의 그림자는 이러한 설명에 가장 자주 호출되는 상징들이다. 특히 왕실은 접근하기 어렵고 발언이 제한된 존재이기에 침묵 자체가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그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모론이 어떻게 지속성을 획득하는가다.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의혹은 사라지기보다 형태를 바꾼다. 부정된 가설은 또 다른 가설로 대체되고 반박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이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왕실과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공식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비공식 해석이 힘을 얻는다. 언론 역시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관찰자에 머물기 어렵다. 클릭과 시청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큰 진실을 요구한다. 그 결과 오래된 이야기는 새로운 표현으로 되살아난다. 마침내 밝혀졌다는 식의 서사는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된다. 이는 음모론을 검증하기보다 그것을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하는 방식에 가깝다. 왕실 전문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경계의 분괴를 의미한다. 사실과 해석, 기록과 추측 사이의 선이 점점 흐려진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사건은 법적 영역을 벗어나 상징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그곳에서는 증거보다 이야기의 완결성이 더 중요해진다. 네 번째 장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을 때 사실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찰스 국왕의 발언이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음모론의 해답을 제공한 인물이 아니라 음모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상징적 존재가 된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진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를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는 질문의 연속이며 그 질문들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집단 기억과 음모론이 왕실 내부와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왕실의 소통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집단 기억과 음모론의 지속이 왕실 내부와 외부의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앞선 장들이 인식과 심리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 장은 그 인식이 실제 행동과 전략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 이후 왕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침묵할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1990년대 말은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분기점이었다. 다이애나 비의 사망 직후 왕실이 보인 초기의 거리감 있는 태도는 대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기 조기 개양 문제, 공식 애도의 표현 방식, 그리고 국왕 가족의 공개적 반응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경험은 왕실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침묵과 절제가 더 이상 언제나 품위로 해석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왕실의 소통 전략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공식 성명의 빈도는 늘어났고 표현은 이전보다 감정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 전략이 아니라 집단 기억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환되는 상황에서 왕실은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닫아두는 대신 제한된 방식으로라도 언급하고 정리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찰스 국왕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왕세자 시절 그는 말하지 않는 인물로 인식되었지만 국왕이 된 이후에는 말하지 않음 자체가 메시지로 읽히는 위치에 놓였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리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다이애나 비와 관련된 언급은 언제나 과도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맥락은 쉽게 확대된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왕실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 한 문장의 해석이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위험 관리의 영역이 된다. 외부적으로는 언론과의 관계 역시 변화했다. 왕실은 더 이상 모든 해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대신 해석의 방향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배경 설명, 맥락 제공, 그리고 비공식 브리핑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음모론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5번째 장의 핵심은 영향이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와 그 이후의 서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왕실의 소통 문화 전반을 재편했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유는 개인적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변화된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과거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이 장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명확하다. 왕실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존엄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대중의 인식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6번째 장에서는 왕실의 변화된 소통 방식이 결국 대중의 인식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앞선 장에서 왕실 내부의 전략과 언론과의 관계 변화를 다뤘다면, 이 장은 그 모든 흐름이 대중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중요한 점은 소통이 늘어났다고 해서 오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왕실의 발언이 많아질수록 대중은 더 명확한 답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왕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모호함을 내포한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 모호함을 불완전함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다이애나 비와 같이 감정적 상징성이 극도로 강한 인물이 연관된 사안에서는 작은 여백조차 의문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한다. 왕실이 설명을 보태면 보탤수록 일부 대중은 오히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느낀다. 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방향성 문제다. 설명이 사실을 정리하는 기능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동할 때 대중의 인식은 안정되기보다 흔들린다. 찰스 국왕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다. 다이애나 비의 사망 당시를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이 사건은 개인적 기억에 가깝다. 반면 이후 세대에게는 미디어를 통해 학습된 이야기다. 이 두 인식은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한다. 전자는 상실과 분노를, 후자는 미스터리와 의문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왕실의 발언은 이 서로 다른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항상 불완전한 반응을 낳는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역시 이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해석의 주된 창구였다면, 이제는 소셜 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이 그 역할을 나누어 갖는다. 짧은 문장, 자극적인 요약, 감정적인 반응은 긴 설명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 20분, 30분짜리 영상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길어지지만 핵심은 오히려 단순화된다. 왕실 전문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현상은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이자 권위의 변화다. 과거에는 공식 발표가 해석의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해석이 먼저 형성되고 공식 발표가 그 뒤를 따른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특정 서사 속에 등장하는 순간, 그의 실제 발언 여부와 관계없이 이야기는 이미 완성된 구조를 갖는다. 발언은 그 구조를 확인하거나 미세하게 수정하는 역할에 그친다. 6번째 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를 둘러싼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왕실의 말과 침묵 때문만이 아니라 대중이 이야기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결론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연속성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정을 유지한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한다. 이제 질문은 무엇이 진실인가에서 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가로 이동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 서사가 왕실과 대중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7번째 장에서는 이 긴 서사의 끝에서 비로소 의미를 정리한다. 앞선 6개의 장이 언어, 제도, 기억, 소통, 인식의 변화를 따라왔다면 마지막 장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을 바라본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와 그 이후에 형성된 이야기들은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왕실과 대중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오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 찰스 국왕의 이름이 이 서사의 마지막까지 중심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어떤 비밀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 책임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왕은 진실을 선언하는 인물이 아니라 해석이 끊임없이 투사되는 대상이다. 그의 말은 언제나 과거의 침묵과 현재의 기대 사이에서 읽힌다. 그래서 마침내 밝혔다는 식의 표현은 실제 사실이라기보다 대중이 바라는 서사의 종교를 대신 표현하는 언어에 가깝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완결된 결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었고 법적 판단도 내려졌다. 그러나 감정의 차원에서 이 결론은 충분하지 않았다. 다이애나 비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가 투영된 인물이었고 그녀의 죽음 역시 시대적 상실로 기억되었다. 이런 사건은 법적 결론으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 왕실 역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왕실은 과거처럼 절대적인 권위 뒤에 숨기보다는 해석의 흐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균형은 명확한 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여백을 관리하는 일에 가깝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이 이어진다. 찰스 국왕의 발언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서사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신뢰에 대한 질문이다. 대중은 왕실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왕실은 어디까지 응답할 수 있는가?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냈다.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와 전통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간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왕실 전문 기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느끼는 점은 명확하다. 진실은 하나의 문장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어떤 발언도 모든 의혹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신 진실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해된다. 말해진 것, 말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만들어낸 의미가 겹쳐지며 하나의 역사적 인식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경고이자 기록이다. 경고는 자극적인 언어가 얼마나 쉽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 있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는 끝난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이로써 하나의 긴 분석은 마무리된다. 폭로처럼 보였던 문장은 결국 질문의 또 다른 시작이었고 국왕의 이름은 답이 아니라 해석의 중심이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지는 새로운 사실보다 새로운 시대의 시선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존재하는 한 이 서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